지금 보시는 이 무기는 적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줬습니다. 4초마다 적을 향해 포를 발사할 수 있는 화력의 70톤의 거구의 무기죠. 탱크는 전 세계 각지의 전쟁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적진을 날려버리고 적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죠. 이 강력한 전쟁 무기는 1세기에 걸쳐 기동성 높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전쟁터든 탱크가 빠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Mount up. 여기는 유명한 미 육군의 제1기갑사단 D중대 제2소대 주둔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병사들과 함께 텍사스주 포트 후드에 있는 훈련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탱크 디자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브람스 M1A2 탱크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살인기계의 면모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탱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포는 3km 밖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힐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게다가 탄두는 이제 800mm의 두께의 강철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탱크는 이러한 무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게다가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속도와 기동성까지 갖추고 있죠. 이처럼 엄청난 탱크의 위력은 1991년 에이브람스가 첫 실전에 참가하면서 증명됐습니다. 사막의 폭풍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약 1500대의 에이브람스 탱크가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4000대의 이라크 탱크와 맞서 싸웠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에이브람스 탱크는 전쟁 내내 우세한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We were on a 25-kilometer front, and the winds were gusting up to 60 miles an hour. I mean, I called the cavalry squadron commander, the great Terry Tucker, and I said, "What's your visibility like?" He said, 1 to 300 meters. But we know they're here somewhere. Right after that, boom, we slammed into it. I can still see that fight with the tracers, a pause, and then a tank turret going 60 feet in the air when all that ammunition and everything else blew up as a result of the hit by our tankers. 4일 만에 미군은 단 한 명의 탱크 승무원도 잃지 않은 채 대부분의 이라크 탱크를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70톤 무게의 에이브람스는 빠른 기동성과 발포 능력으로 전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마음껏 드러냈지만 사실 이 전형적인 전쟁 무기가 시작부터 이렇게 훌륭했던 것은 아닙니다. 1900년대 초 엔지니어 데이비드 로버츠는 영국 동부의 진흙투성이 논밭을 가로지르는 트랙터의 바퀴가 지늘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결국 나무 조각을 댄 톱니바퀴용 체인을 구안해냈죠. 데이비드가 개발한 트랙터는 이동하는 동안 바퀴 아래로 계속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조종이 가능한 무한궤도 차량이었죠. 이 트랙은 스노우 슈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트랙터가 지늘게 미끄러지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무게를 넓은 지역으로 분산시켜주는 것이죠. 이런 트랙터에 쟁기나 건초더미가 아닌 총이나 무기를 싣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진흙투성이 전쟁터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병대는 적이 쏘아대는 기관총의 위력이 눌려 참호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죠. 그 궁지를 빠져나가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장갑 트랙터였습니다. 하지만 로버츠의 발명으로부터 탄생한 탱크는 군 역사가 데이비드 플래처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탱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This is a Mark IV tank from 1917. The gun is in a sponson on the side.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within the tank, the engine occupies most of the centre of the vehicle. That in turn is due to the fact that the tank was designed with cross-country movement as its most important feature. The gunnery is really a secondary matter. The original purpose is simply to break the siege that had grown up around the lines of trenches and wire. Its job was to crush down the wire so the infantry didn't get tangled up in it, to keep down the heads of the machine gunners, kill them if possible so the infantry were not massacred, and then drive into and over the trenches. In other words, we'd put the ability to move over the ground above the effects of firepower. 1917년 프랑스 북부의 캄브레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마크 4 탱크는 곧 성공을 거뒀습니다. 독일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진격하는 보병들의 목숨을 기관총으로부터 보호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마크 4 탱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탱크 속도가 보행 속도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성하게 만들어진 트랙은 쉽게 고장이 났습니다. 탱크가 오히려 쉬운 표적이 됐죠. 초기 트랙이 왜 고장이 잦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린 오늘날의 탱크 트랙 공장을 찾아가 주행 테스트를 부탁했습니다. We built a section of track consisting of two different links, and this is made to the same configuration as track would have been built to in 1916. 이 트랙을 7시간 동안 돌덩이 위에 찌어댔습니다. 28톤 무게의 마크 4 탱크가 전쟁터를 이동할 경우의 내구력을 실험하기 위해서죠. If we look at the links that hold the two pieces of track together and the state of the track pin, the pin has worn because it's been rubbing against the track link. This hole into which the pin was located has elongated quite a lot. The actual structure of the link means that it is quite incapable of a long life, and it has begun to fall apart, which is something that we wouldn't really want to happen. 현대 트랙에서는 금속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리를 연결하는 핀에 충격 흡수 고무 베어링을 대줍니다. 고무 베어링은 딱 들어맞도록 해줌으로써 마모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고무 패드도 트랙 아래에 꼭 들어맞으면서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진동을 완화시켜줍니다. 세계 1차 대전에서 사용됐던 엉성한 탱크에 비하면 에이브람스 탱크는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죠. 고무 패드를 댄 트랙은 고장 없이 약 4,800km의 주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고속 주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는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보행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초기 탱크 중 하나가 바로 1917년에 만들어진 르노 탱크입니다. 영국의 마크 4 탱크보다 더 작고 가벼웠던 르노 탱크는 최고 속도 약 시속 8km로 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종류를 막론하고 탱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진동은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진동은 탱크에 탄 병사들뿐 아니라 탱크 부속품 자체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농업에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엔지니어 제이 월터 크리스티는 1920년대 후반 각각의 탱크 바퀴에 독립 서스펜션을 장착하게 되면 진동이 훨씬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크리스티의 이 원형 탱크들은 무게도 더 가볍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서스펜션 없이는 전장의 험한 지형에서 탱크가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의 설계는 트랙을 계속 지표면과 접촉하게 해주었고 탱크의 조종을 보다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육군은 큰 관심을 보였지만 까다로운 성격의 크리스티는 육군의 세세한 요구 사항대로 탱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서스펜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크리스티의 설계를 자신들의 새 탱크에 도입했습니다. This is the Soviet T-34, deemed by many to be the finest tank of the Second World War.
Its most interesting characteristic by far is this suspension system, the method of springing. It enabled tank to travel fast across country without completely wreck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crew. You ever get a chance to see a Christie tank on the move over rough country going fast? These wheels are literally bounding up and down quite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but they're giving the crew a superbly comfortable ride for their day. 하지만 크리스티의 서스펜션 시스템은 편한 승차감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T-34 탱크는 전쟁터에서 시속 4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죠. 1943년 여름 쿠르스크 전투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수의 T-34 탱크를 출전시켰고 독일의 기갑사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지금 더 크고 무거워진 에이브럼스 탱크는 시속 65km 이상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에이브럼스 탱크는 이처럼 빠른 속도뿐 아니라 탱크의 두 번째 자산인 강한 화력을 자랑하죠. 이 탱크포는 3km 사정거리 내에 있는 목표물에 치명적인 탄환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적을 찾아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죠.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수적으로 열세였던 미국 전차부대는 익숙지 않은 지형과 혹독한 날씨에서 야간 전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추적해 잡아내는 데 있어 에이브럼스 탱크는 기술적으로 우세했죠. They had night capability, but we had the thermal imaging sights and capabilities, and so we could see about at night 3 times farther than they could. 첫 번째 접전에서는 이라크군의 빈약한 야간 성능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We got off the first set of rounds. The Iraqis were turning their turrets at the same time. We got off the first set of rounds. 2/3 the Iraqi tanks were on fire. The next volley from our guns before they could fire, and all of them were dead. 에이브럼스 탱크의 연령상 시스템은 전장에서 열을 발산하는 물체는 모두 잡아낼 수 있습니다. 빛이 아닌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죠. 전차장은 연령상 스크린을 이용해 적의 위치를 수색합니다. 적의 탱크는 화면에서 밝은색 실루엣으로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찾아낸 적의 위치를 바로 앞에 호수에게 건네줍니다. Tanks! This left tank! In the pod! Carnage up! On the way! Our job is to work together as a team. We had a gunner's position here. He's the guy they call the killer in the hunter-killer team. And I'm the hunter. PC! Is they near PC? 이들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발포해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포수가 정확한 거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Fire and adjust! I have a laser rangefinder. When I see the target, I'll press these buttons here. It sends out a laser, which comes back and gives me a range to that target.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정확성에 있어 최고입니다. 목표물을 향해 가는 광선 형태의 레이저 펄스를 쏘아보내죠. 그리고 그 펄스가 반사돼 탱크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내장된 컴퓨터로 간단하게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죠. 이러한 레이저 기술 덕분에 에이브럼스 대원들은 험한 지형을 최고 속도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이던 1916년 전쟁터에서 탱크 안의 포수들은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바로 17세기의 선조 포병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대포는 무거웠고 사람의 손으로 직접 조준 발사해야 했죠. 눈으로 적을 확인하고 거리를 어림짐작해야 했습니다. 전투의 시끄러운 소음과 자욱한 연기는 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대포 전문가 콜린 해리엇에게 대포로 표적을 조준해 명중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지 시범을 부탁했습니다. 콜린은 약 100m 정도 떨어진 표적을 맞추려고 합니다. 콜린의 유일한 보조기구는 직접 손으로 만든 거리 측정 자뿐입니다. 17세기에 메이저 거리 측정기의 역할을 대신했던 기구죠. This is the gunner's rule. She's a mark stick. I aim the bottom mark on the gunner's rule at the muzzle ring and aim it at what I want to shoot at. 콜린은 거리를 파악하고 목표물을 명중시킬 때까지 계속 탄환을 발사하는 협차 포격을 가할 것입니다. Uncover your vent. Firing. Give him fire. So we've overshot with that, so let's depress the barrel, see if we can get her considerably lower. And so we may fall short, we'll just have to see. That's how we straddle. And then if we do fall short, we know the next one, we just raise it a little bit more and we should hit the target. Firing! Give him fire. Seem to have kissed in front of the target there, so we've got to elevate just a little bit more to try and smack somewhere in the middle. Firing! Give him fire! 콜린은 숙련된 포수라 비교적 빠른 편이지만 그래도 1분의 2, 3의 발사에 그칩니다. 대포 발사 후마다 생기는 연기는 그의 위치를 드러나게 하고 오히려 그를 표적으로 만들게 되죠. 300년이나 지난 후지만 세계 1차 대전의 탱크 포수들의 속도는 17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I'm in the position of the starboard gunner. He's got this control arm sticking out here which fits under the right armpit. His right hand then goes forward to this pistol grip arrangement under here, and then he sets his eye to the telescope here. And now, using his body weight, he can elevate and depress the gun, and even, to some extent, swing it round to track a target. The gun will fire out to about 7,000 yards. In fact, at anything more than 1,000, you'd be lucky to see anything, never mind hit it. Don't forget that the gunner can't see anything else, only what's through his telescope. So he's virtually got to be directed into whereabouts in his arc the target is in the first place. 탱크의 전체 조준 발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육상전이 아닌 해전에서 발견됐습니다. 영국 해군은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한동안 광학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데 도움이 됐죠. 하지만 이 거리 측정 기구는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포탑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광학 거리 측정 기구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문제의 해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달했을 즈음에야 발견됐습니다. 포탑의 양쪽 끝에 렌즈가 하나씩 설치됐습니다. 각각의 렌즈는 프리즘을 이용해 동일한 저환경으로 연결됐죠. 두 렌즈 사이의 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삼각법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포수는 두 개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렌즈의 두 개의 영상이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손잡이를 돌려 양쪽 렌즈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광학 거리 측정 기술의 진보는 탱크로 하여금 훨씬 먼 거리의 목표물도 명중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탱크 설계자들은 더 강한 화력을 지닌 탱크포를 설치할 수 있게 됐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강력했던 탱크는 독일의 타이거 탱크였습니다. It's an 88mm high-velocity gun that was originally designed for anti-aircraft work, and the British had already come to dread it in the desert.
the Germans had enough flexibility in their system to convert their anti-aircraft guns into the anti-tank role. With a gun like that, the sort of accuracy and hitting power it's got, you could take out other tanks at ranges where they cannot effectively take you out in return. That's its real asset, that big gun. 적이라면 닥치는 대로 파괴할 수 있었지만 타이거 탱크에도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은 포를 발사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이동 중에 발사할 경우 강한 반동으로 인해 포탑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탱크를 잠시 멈추고 포탑을 회전시킨 뒤 자물쇠를 열고 포구를 움직여 조준한 후 발사했죠. 이 복잡한 과정을 끝냈을 즈음에는 대포의 장점은 써먹지도 못한 채 오히려 적의 목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작은 대포를 설치한 탱크라더라도 이동 중에는 포신이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중시키기는 쉽지 않았죠. 엔지니어들은 험한 지형에도 대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바퀴입니다. 일단 회전을 시작하면 바퀴의 빠른 회전으로 인해 생긴 힘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죠. 회전하는 자이로스코프를 계속 움직이는 환경에 놓아두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를 포신에 조종대와 연결시키면 포신은 자이로스코프에 고정돼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균형을 잡게 되죠. 에이브람스 탱크에 설치된 자이로스코프는 탱크가 아무리 험한 지형을 달리더라도 포신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줍니다. 거기에 또 다른 자이로스코프를 설치해주면 대포를 목표물에 고정시켜 움직이는 동안에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도록 해주죠. 이제 탱크는 움직이는 동안에도 발사할 수 있는 강하고 정확한 대포까지 갖추게 됐고, 이제 설계자들은 그 대포가 발사하는 탄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설계자들은 이 치명적인 무기의 가장 강력한 포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점착탄이라고 불리는 포탄이죠. 이 포탄은 탱크 장갑을 뚫고 들어가지 않고도 탑승한 병사들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의 치명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린 화학자이자 폭약 설계자인 시드니 올포드에게 실험을 부탁했습니다. So here we have 150 grams of plastic explosive. 시드니는 강철 장갑을 금속판에 용접시켰고 이것을 실물 크기의 포탑 옆에 장착했습니다. I'm going to plonk it onto that target. Thus. 지금 시드니는 장갑을 뚫지 않고도 포탑 내부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려고 합니다. 시드니가 두드리고 있는 이 플라스틱 폭약은 실제 점착탄의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That now represents the explosive which has arrived inside a shell which has squashed itself against the target. Detonator? 원래는 무해하고 비활성인 플라스틱 폭약이 기폭제를 연결함으로써 집 한 채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인 무기로 변합니다. 멜론이 병살 대신에 앉아 있습니다. Goodbye, Melon. That's it, right? Firing! 4, 3, 2, 1. Here we are. 단순히 겉으론 시드니의 점착탄이 임무 수행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But if you look round the back of the plate, I think I see one former melon, which is no more. And here, still warm. You would not like to share the inside of a tank with this travelling at, I would guess, roughly the speed of sound. 이 강철 조각은 전차 장갑의 내부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입니다. What I'll do now is unbolt this and we can have a good look. There we are.
점착탄의 외피는 여느 포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포탑과 충돌하게 되면 표면에 쇠똥처럼 들러붙게 되죠. 폭약으로 인한 충격파는 외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부는 모조리 파괴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타이거 탱크는 등장과 동시에 거의 무적이란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은 곧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죠. Its armour is thicker than virtually any tank before it, over 100 millimetres at the front. It weighs something in the region of 56 tons. As a consequence, it comes with all manner of limitations. To give an example, in order to bear this great weight, extra wide tracks are needed and loads of wheels to press on the tracks. It is so heavy that it is endlessly stressing the engine and gearbox. You get this thing into a really difficult country, you stand a pretty fair chance of having it completely disable itself. It was totally on the limit in terms of weight and power for anything that had been seen in action before. 탱크 설계자들은 보호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가벼운 장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모든 탱크들이 모방하게 되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러시아 T-34 탱크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경사장갑입니다. 이 장갑은 수직으로 세웠을 때 두께가 100mm입니다. 이제 30도 각도로 기울게 되면 두께는 그 2배인 200mm가 되죠. 장갑의 두께를 100mm로 유지하는데 원래의 반만큼의 강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탱크의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죠. T-34의 경사장갑엔 한 가지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탱크 앞쪽의 운전수와 포수를 위한 공간이 훨씬 좁다는 거였죠. 해결 방안은 탑승자 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경사장갑의 장점은 일부 재래식 포탄을 그냥 튕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사장갑 때문에 무기 설계자들은 다시 한번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경사장갑이라는 새로운 보호수단을 뚫을 방법을 찾아야 했죠. 무기와 방패 간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보다 치명적인 무기를 찾기 위해 설계자들은 역사를 뒤집어보던 중 놀랍게도 17세기에 발견된 원리에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포위 공격의 시대가 되면서 포수들은 대포가 점점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포탄은 포신에 걸리지 않도록 헐거워져야만 했죠. 그 때문에 화약으로 생긴 압력의 상당량이 곡선 부위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포수들은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탄저판이라 불리는 나무마개였습니다. Well, I'm just fixing the sabot here onto the base of the round shot, or cannonball if you like. 400년이 흐른 지금 우린 대포 전문가 콜린 해리엇에게 탄저판이 어떤 것인지 시범을 부탁했습니다. It's just a piece of wood like that. When the cannon fires, if you just got a cannonball in there, you lose a lot of power. With this lump of flat wood, the blast would hit it. And before this blows apart and disintegrates, in that millisecond, that will give the initial impetus and will throw the cannonball further and faster. 바로 그런 원리였습니다. 이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콜린은 2번의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콜린은 곧 보실 임시 표적을 향해 탄저판을 부착하지 않은 그냥 포탄과 수제 탄저판을 부착한 포탄을 각각 발사해 비교할 예정입니다. Righto. 2번의 발사 모두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동일하고 화약의 양과 포탄의 크기와 무게도 2개가 완전 동일하죠. 다만 어느 쪽이 더 위력이 센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The plan is to shoot a naked ball. Ball's gone in. She's primed and she's ready to go. Event. In fire. 첫 번째 실험 포탄은 목표물을 맞히긴 했지만 중간이 아닌 아래쪽을 맞췄습니다. Here's the ball. She's come through there.
hit there and bounced off. 탄저판을 부착한 포탄은 실제로 더 나은 위력을 보여줄까요? Leave it. Give him fire. Well, look at that. Smack dead centre. The ball's gone through a good 4 inches of very strong Douglas fir. Not only does the sabot give it more power, but it do give it more accuracy. She's ploughed right through. Let's have a look around the back end, see what it's done there. 작은 크기의 나무를 포탄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콜린의 대포 위력을 3분의 1이나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Come through pretty fast. We then have the second target over here. It's hit it so fast, it's almost as if the wood doesn't even know it's been hit. Right through. 제2차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43년, 영국을 위해 일하던 한 벨기에 과학자는 탄저판 원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라디슬라우스 퍼뮤터는 발사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대기를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게다가 포탄이 텅스텐 카바이드처럼 중금속 물질로 만들어지면 아무리 두터운 철갑이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커다란 대포에서 작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을까요? 퍼뮤터의 해결 방법은 바로 포탄을 감싸는 탄저판의 둘레를 늘려서 포신에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포탄이 발사될 때의 위력 손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This is a relatively modern version of what Permutter invented in 1943, and what we have here is the penetrator, which is enclosed by this boot or this sabot, which carries this penetrator up the gun barrel, and when the whole assembly leaves the gun barrel, the sabot becomes separated by the air resistance that is offered to the sabot. And it's essentially like a very fast-moving crossbow bolt. 포탄이 발사되기 전엔 탄저판이 포탄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다 대포가 발사되면 탄저판이 부착된 포탄은 포신 밖으로 벗어나죠. 그와 거의 동시에 탄저판은 포탄에서 분리돼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날아간 포탄은 충격에도 폭발하지 않고 빠른 속도와 밀도 덕분에 장갑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This is an example of a target that's been struck by a 120mm sabot round, and here we have the type of projectile that was used. And as you can see around the outside of the target, we can see quite a significant amount of plastic deformation. In other words, the material has moved apart and has been permanently deformed as the projectile penetrates. 이러한 철갑탄의 탄생은 새로운 개념의 장갑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설계자들은 특수 복합 재료를 실험했습니다. 강철 사이에 세라믹과 유리 섬유층들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몇 개의 층은 점착탄의 충격파 전달을 감소시켰습니다. 또 다른 층들은 새로운 철갑탄에 대한 저항도가 높았죠. 에이브람스 탱크는 탑승한 병사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층의 복합 장갑으로 덮여 있습니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이 복합 장갑은 미국 병력에 또 다른 전술상의 우위를 선사했습니다. 폴 펑크 육군 중장입니다. In Desert Storm, we knew we could not be penetrated in the frontal 60-degree arc, which is generally the best protected part of any fighting vehicle. We knew that we could not be penetrated at ranges over 500 meters. So our idea was we were going to stand off at least 500 meters in any kind of a direct fire fight with tanks or with their missiles, and we believed we could defeat them without losing our own crews. In fact, that proved to be true. 뛰어난 장갑이란 적에게 더 강력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I can recall one battalion commander talking about his guy calling him back, one of his company commanders, and telling him the RPGs are bouncing off the tanks up here. And he thought that was pretty good, as he said, and I thought it was damn good. I mean, that's a great feeling, not one that you want to go out and try every day, but nevertheless, when you have that happen, you know, that gives you a little extra boost because you know your equipment's working the way it was supposed to. 보다 강력한 파괴 능력을 가진 무기들이 경쟁적으로 계속해서 개발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사용됐던 성형 작약탄이죠. 단순하고 어디든 휴대 가능한 이 무기는 가까운 거리로 접근할 수만 있다면 탱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형 작약탄은 이름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외형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엔 로켓 추진 유탄 혹은 RPG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 있죠. 성형 작약탄은 폭약으로 둘러싸여 있는 원뿔 모양의 얇은 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격이 주어지면 이 폭약이 터지게 되면서 폭발로 인한 강한 충격파가 원뿔 모양의 구리를 뒤집으면서 뜨거운 고속 구리 증기를 내뿜게 됩니다. 포탄이 장갑에 부딪히게 되면 안에 있는 탄약이 폭발하면서 이 뜨거운 증기가 말 그대로 장갑을 뚫게 되죠. 우린 폭약 전문가 만프레드 헬드와 시드니 올포드 두 사람과 함께 성형 작약탄의 엄청난 위력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형 탱크 포탑의 측면에 강철판을 여러 개 부착한 후 성형 작약탄을 발사할 것입니다. 강철판은 총 10개, 각각의 두께는 5mm로 장갑의 총 두께는 50mm입니다. 하지만 이 강철판들은 경사장갑과 마찬가지로 3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 두께는 2배가 되기 때문에 총 100mm가 됩니다. Can we move it in, please? Move it in 3 centimeters. What is the stand of exactly now? 250 millimeters. 250 and you 1, 2, 3. 만프레드와 시드니는 실제와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성형 작약탄의 구리 원뿔과 장갑판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뒀습니다. Better not tell him what's going to happen. 이 성형 작약탄의 관통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멜론 뒤엔 강철판을 걸어두었습니다. 시드니가 뇌관을 삽입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Okay, ready to fire. Fire. 4, 3, 2, 1. So that charge behaved as a classic shaped charge. A piece of copper forming the cone, which started with a diameter of about 65 millimeters, has been squeezed down into a long rod, which was travelling exceedingly fast, going through the plate, through the melons, and the other side of the tank. Remember the witness plate that we hung up inside? The melon has exploded. The jet has divided to give 2 holes. It's impressive and deadly. 시드니의 축소 성형 작약탄은 100mm의 강철판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로켓 추진 유탄의 성능은 훨씬 더 엄청나다는 뜻이죠. This is a PG-7 grenade, and quite typically this type of warhead can penetrate approximately 300 millimeters of steel. So if you take a look at this steel stack that I've got here, that means it can penetrate 1, 2, 3 layers of steel. Other variants of this type of warhead can penetrate anything up to between 7 or even 800 millimeters of steel. So it's a very, very dangerous threat. 그렇다면 성형 작약탄이 탱크 포탑을 뚫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의 만프레드 헬드는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 이후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에 버려진 부서진 탱크 장갑으로 성형 착약탄을 실험하기 위해서였죠. 현장에서 실제 장갑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만프레드는 자신의 실험을 촬영하면서 몇몇 탱크는 성형 작약탄에 더 적은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형 작약탄이 포탑 내에 남아있는 탄약을 폭발시켰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폭발이 어떤 식으로든 성형 작약탄의 위력을 상쇄시킨 것입니다. 만프레드는 우연히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뭔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훗날 이것을 폭발 반발 장갑이라고 이름 붙였죠. 폭발 반발 장갑은 두 개의 강철판 사이에 폭약을 집어넣어 만든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형 작약탄이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장갑 사이에 폭약이 터지면서 강철판 사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고 들어오는 미사일을 튕겨내는 것이죠. 만프레드 LD의 디자인은 탱크 외벽에 여러 개의 폭발물 상자를 고정시켜둔 형태였습니다. 좀 더 최근에 나온 장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만프레드의 발명품을 확인해보기 위해 만프레드와 시드니 올포드에게 다시 한번 성형 착약탄 발사를 부탁했습니다. What we'll do now, we'll fire exactly the same charge, at exactly the same distance, at exactly the same target. But this time, we now have a layer of Professor Helt's armor. 폭발 반발 장갑의 한 가지 약점은 탱크 바깥쪽에 서 있는 사람이 폭탄의 파편에 맞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드니는 파편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보호 차양을 설치했습니다. Everybody ready? I'm ready. Okay. Firing! 4, 3, 2, 1. Woohoo! 몇몇 강철판은 마치 관통된 것처럼 Whoa. 보였습니다. This is interesting. It's deflected the shot considerably. The actual penetration is, I think, much less. And may I congratulate you, Professor Held, your arm has worked very well. It hasn't come through. Now, there's a hole here, and that implies that the piece of armour hit it there and continued going. How far it went, I'm not sure. 10개의 강철판을 이전 실험에서 사용된 강철판과 함께 놓고 비교해보니 폭발 반발 장갑이 포탑의 내부를 보호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성형 작약탄은 10개의 강철판 중 상위 3개의 강철판밖에 뚫지 못했죠. I think that this is a pretty unambiguous demonst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active armour. That's pretty conclusive. It's conclusive. 폭발 반발 장갑은 끊임없는 무기 경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은 다가올 미래엔 탄두가 탱크에 닿기도 전에 미리 감지해 폭파시키는 액티브 아머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설계자들에게 있어 이런 신기술은 성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수톤에 달하는 무거운 재래식 장갑을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술은 이제 탱크는 구식이 됐으며 기동 타격대를 위한 좀 더 빠른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술가들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Do we need tanks anymore? I mean, that's for other people to decide, but we better think about it. This evolution has been an armor, anti-armor, mobile protected firepower against the enemy's counter. I think you're always going to have a tank-like vehicle. Hell, let's not call it a tank anymore. I don't care. Call it a horse. But I think what we have to have is what is it that's going to fulfill the role that the tank plays today on tomorrow's battlefield.
그 한 가지 대안이 바로 스트라이커입니다. 아직 액티브 아머를 장착하진 않았지만 에이브람스보다 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스트라이커는 여러 형태의 개조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전쟁 지역에 항공 보급되도록 설계됐죠. 내부에는 자동 장전 대포가 장착돼 있고 음성 명령과 스크린에 나타난 가상 전장이 혹시 잘못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 전투에서는 스트라이커의 약점이 발견됐습니다. 값비싼 장갑이 로켓 추진 유탄에 취약하다는 점이었죠. 만약 추가로 다른 장갑을 갖출 경우 덩치가 너무 커져 항공 보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탱크는 수많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입어왔으며 최고의 장갑 전투 차량으로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문은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는가 하는 점입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화력과 보호력 사이의 경쟁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경우 설계자들은 탱크라는 이 전쟁 무기를 계속 전선에 두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